안녕하세요. 역사와 교양 잡학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 농지개혁법을 선포하여 소작농민을 살리다 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40년대에 살았던 한국인들의 가장 큰 소망 두 가지가 있었다면 첫 번째는 일본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해방되던 1945년 한국인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농민들 중에서 자신의 땅을 소유한 자작농의 비중은 30%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70%에 가까운 농민들은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었는데 소작료가 무려 소출의 절반이나 되었고 어떤 경우에는 80% 이상인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농기계가 거의 보급되지 않았던 당시에 소출의 절반 이하만으로 생계를 잇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 저축함으로써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은 참으로 암담한 일이었지요. 국민 대다수가 그해 생산한 것을 그해 모두 소비하면서 쳇바퀴 돌듯 사는 것은 자본을 축적하며 시장 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여력도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해방을 맞이한 한국인들이 가장 기대한 것이 농지개혁이었고 미 군정과 이승만 정부 역시 농지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북한에서는 아직 정부가 수립되기도 전인 1946년 3월 5일부터 김일성 주도로 전국임시인민위원회를 통해 토지개혁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토지를 무상몰수해서 농민들에게 무상분배하는 극단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엄청난 충격파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물론 토지의 소유권은 모두 국가가 가져가고 농민들에게는 경작권을 분배하며 국가에 대해 25%의 현물세를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회주의식 협동농장으로 모든 농민을 집단화하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작료에 비해 절반 이하에 해당하는 현물세를 내면 지주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작농들은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물론 일거의 모든 토지를 잃은 지주들은 분노했지요. 하지만 김일성 정권에 도전할 수 없었던 지주들은 남쪽으로 대거 탈출해서 열렬한 반공 세력을 이루었고 이후 수많은 거구적 활동을 하기에 이릅니다. 북한 지역에서 단행된 토지개혁의 충격파는 곧 남쪽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소식을 접한 남한의 소작농들은 남쪽에서도 토지개혁을 실시하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지만 몇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먼저 1946년 9월 총파업과 10월 대구의 민중항쟁, 그리고 1948년 제주 민중항쟁과 여순 사건 등의 민중적 저항이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에 의해서 철저히 진압되었습니다. 그 결과 소작농들이 토지개혁을 조직적으로 요구할 여력이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남한의 지주들은 정치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미 군정기관과 이승만 집권 초기까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한국민주당이 바로 지주들의 이해를 철저히 대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적극성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미 군정이 1차로 시도한 농지개혁은 한국민주당의 조직적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재헌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한국민주당의 저항으로 농지개혁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민주당이 이승만을 명목상 국가원수로 세운 채 의원 내각제 개헌을 하며 권력을 나누어 먹으려 하자 이승만의 반발로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내각 구성에서 한민당 인사들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진보 세력을 대표하는 조봉암이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조봉암 장관은 한 농가가 소유할 수 있는 농지를 최대 3정보, 즉 3,000평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환수토록 했습니다. 물론 환수한 토지의 가격을 정부가 보증하는 지가증권으로 지불하는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환수한 토지는 소작농에게 5년간 수확량의 30%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분배했습니다.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와 다른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농지개혁법은
1949년 6월 입법된 뒤에도 한국민주당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1950년 3월 10일에 수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집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농지개혁은 지주들에게는 재앙이었고 소작농들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소작농 입장에서 수확량 30%는 기존 소작료보다 훨씬 적었고 그렇게 5년간 유지하면 해당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무상 분배와 크게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지주들은 토지 대가로 지주정권을 받기는 했으나 원래 토지 가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그 당시 극심한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지주들은 여러가지 법률 사항을 악용, 편법을 사용하여 환수를 모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모섬들은 배제되어서 불만 세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전국 농지에서 자영농지의 비율이 30%에서 96%까지 증가하여 농지개혁의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물론 농지개혁으로 농민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산업화와 경제개발 등의 필요에 의해 농산물 가격을 낮게 유지하므로 농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경제적 곤란은 그 후로도 좀처럼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싶은 농민들의 아주 오래된 꿈이 이루어져 지주와 소작농 사이의 고질적인 계급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후 시장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농지개혁이 발휘한 힘은 의외로 한국전쟁 과정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농지개혁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6.25 전쟁이 발발하고 북한의 선전요원들은 북한의 토지개혁의 성과를 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각자 자신의 땅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지키고 싶은 열망을 가지게 된 남한의 농민들은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남침을 시작하면 남한 농민들의 지지를 통해 승기를 굳힐 수 있다고 믿었던 북한 정권의 계산은 어긋나 버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농지개혁의 성공은 남북 체제 경쟁에서의 완패 위기를 모면하게 해준 극적인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참고 도서는 한국현대사 다이제스터 100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